문제 9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버퍼 오버플로우의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 우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여기 보이는 이런 함수 get, wd, get, scanf 이런 입출력에 대한 사용자 접근 가능성이 높은 함수를 사용한다 라고 된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록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BOF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다른 지문을 좀 살펴보면요. 1번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종류에는 스택 기반의 버퍼 오버플로우와 힙 기반의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2번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프로그램의 메모리 버퍼를 넘치게 해서 프로그램의 이상 동작을 유발하는 기법이다. 이게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어떤 정의가 되겠죠. 4번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의 대응 방법 중에는 non-executable, stack, guard, stack, shared 이런 것들이 있다.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 10번.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파일 시스템은 파일에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파일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조직화하고 구조적으로 정의한다. 2번 ext 파일 시스템은 리눅스 고유의 파일 시스템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있다. 3번 슈퍼블록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블록의 총수, 사용 중인 블록에 이용 가능한 블록 정보를 포함하여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파일 시스템 관리하게 한다. 4번 FAT 파일 시스템은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검색 시간이 짧으며 단편화 현상이 없도록 NTFS의 많은 제약사항을 개선한 파일이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그 FAT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FAT 파일 시스템에서 개선된 것이 NTFS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고요. 파일 시스템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겠죠.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ext2, ext3, ext4가 있을 테고요. 그 중에서 ext3는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널링.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종료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메모리에 있는 어떤 동작을 먼저 저장을 하고 셧다운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돼서 파일 복구를 할 때 FSCK 보다도 훨씬 더 파일 복구하는 복구율이 좋기 때문에 복구율이 좋은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ext3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ext4 형태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윈도우 파일 시스템은 그 FAT16, FAT32, 그 다음에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FAT 파일 시스템. 실질적으로 FAT16, 32는 4기가 이상 그 파일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NTF 파일 시스템은 16TB까지는 인식을 하는데 운영체제의 호환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macOS라든지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와 호환성이 약간 떨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EFAT, EVFAT, 요 FAT 관련돼서 좀 더 발전적인 파일 시스템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OS의 호환성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OS에 이렇게 적용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임의적인 어떤 그 분리라든지 우리가 보통 그 파일 시스템에 있었을 때 뭐 PnP 기능들이 이제 보통 플레이 앤 플러그 기능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임의적인 분리라든지 정상적이지 않는 분리가 일어났을 때 파일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파일 시스템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1번 인증 무결성 부인봉쇄 부인봉쇄를 했는데 부인방지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부인방지 기밀성 등이 지원하는 이메일 보안 기술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메일의 기본적인 표준이 MIME가 되고 요 앞에 CQ하게 해서 S자가 붙었고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인 X.509 인증서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메일 보안 시스템을 우리가 SMIME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FTP는 아니고요. 이건 FTP에 관련된 거고 요 밑에 WEP라든지 WPA는 무선랜 프로토콜, 보안 프로토콜하고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 때 WEP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WEP의 단점을 개선한 것이 WPA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정답은 SMIM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의 다음 권한에 대한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대시 RW R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퍼미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퍼미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기억은 파일 및 디렉터리 종류로서 이렇게 대시는 디렉터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데 틀린 답이죠. 예, 디렉터리는 앞에 D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파일을 나타내는 거죠. 니은은 파일 및 디렉터리 소유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파일 및 디렉터리의 그 그룹에 관한 권한이다. 그쵸? 예, 그룹에. 그 다음에 리을은 해당 파일의 디렉터리 소유자도 그룹 단위 제3자에 대한 사용적 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퍼미션은 RWX, RWX, RWX 이렇게 해서 요것은 그 파일의 자신, own 자신에 대한 것이고요. 요것은 파일의 그룹 그리고 요건 제3자 이렇게 해서 권한을 우리가 줄 수가 있죠. 퍼미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이런 권한에 대해서 R은 읽기, W 쓰기, X 실행. 그래서 4, 2, 1. 그래서 실제 읽고 쓰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파일 퍼미션은 7로 이렇게 두고 777 이렇게 하면 자신과 오너와 그룹과 아더가 모두 읽고 쓰고 실행, 읽고 쓰고 실행, 읽고 쓰고 실행 이렇게 구성되는 포미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3번입니다. 쿠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쿠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들의 로그인, 로그아웃 시스템의 재부팅 정보를 저장한다. 이거는 그 쿠키가 아니라 로그 정보가 되겠죠. 로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1번 쿠키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생성된다. 예, 맞죠? 2번 사용자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정보가 저장된다. 네, 맞습니다. 직접 바이러스를 옮기거나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 없다. 예,
왔습니다. 그래서 쿠키에 대한 아주 간단한 쿠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문제 1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128비트 크기의 블록 암호 시스템, 블록 암호 알고리즘. 순수 국내 기술로 이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시드와 아리아. 요것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내 있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탈 구조로 128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탈 구조와 SPN 구조로 이렇게 블록 암호 시스템이 나누어지고요. 페이스탈 구조라는 것은 컴퓨전과 디퓨전, 혼동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라운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블록 암호 시스템은 16라운드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 국내 표준으로 제정이 되고 2005년도에는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됐으며 IETF RFC 4269에 되어 있는 암호 알고리즘은 바로 시드가 되겠습니다. 시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RSA, 그 다음에 3DES, 그 다음에 AES. 네, 요게 있는 것들은 모두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대칭키, 여기 RSA는 아니죠. 요 세 개 밑에 세 개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그 다음에 RSA는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죠. 공개키. 그렇게 해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문제 15번. CFR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지너리 이렇게 있는 게 맞나요? CSRF 공격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우선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고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각각 잘못된 시퀀스 넘버를 사용해요. 연결된 세션을 혼란을 줌으로써 공격자가 서버와의 연결을 획득하는 것이다. 서버와의 연결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네, 세션 하이제킹이 아니겠습니까? 세션 하이제킹. 중간에 탈취하는, 세션을 탈취하는 거. 그럼 나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특정 웹사이트에 요청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로 특정 웹사이트에 요청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CSRF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요청이 아닌 임의 요청을 하도록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특정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신용하는 상태를 악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CSRF 공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 이거는 OWASP 탑10에도 굉장히 많이 등재됐던 그런 공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든지 CSRF 공격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악성 코드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를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공격 기법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알아두어야 할 어떤 그 정보 보안 관련 기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일단 이해를 하고요. 공격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에서도 지금 출제가 된 걸로 봐서는 그 비중이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문제 1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일의 소유자가 루트여야 합니다. 그 다음 setNewID 비트를 가져야 됩니다. 또 바로 생성되는 임시 파일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공격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레이스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레이스 컨디션. 실질적으로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setNewID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setNewID.
set new id가 뭐겠습니까? set new id 실질적으로 그 파일이 생성돼서 잠시 소유자가 루트의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루트의 권한을 획득하는 것. 그렇게 해서 set new id를 가져야 되고 파일 소유자가 루트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인식 파일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레이스 컨디셔닝 공격이라고 합니다. 네, 버퍼 오버플로 공격, 포맷 스트링, 패스워드 크래킹. 요거는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SQL 공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은 우선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전송되는 패킷을 가로채어 자신이 송신자인 것처럼 패킷을 변경하여 다시 보내는 기법이다.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패킷을 가로채서 송신자인 것처럼 패킷을 변경해서 보는 거, IP 스푸핑이라든지 ARP 스푸핑, 스푸핑 공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니핑 공격도 수반돼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 공격은 그 OWASP 탑 10에 제일 상위 1번에 올라오는 그 웹 공격 기술로서 SQL 쿼리문 인젝션 뭔가 이렇게 삽입을 한다는 거죠. 주입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오류를 발생해서 공격하는 기법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인 그 네트워크라든지 방화벽 이런 것을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웹을 통해서 80 포트 웹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하여 원하는 SQL 구문을 실행한다. 이렇게 됐고요. 3번 대응 방법 중에는 사용자가 입력에 특수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 쿼리를 할 때 1 이코르 이렇게 대시라든지 이런 특수 문자가 포함돼서 쿼리의 오동작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SQL 인젝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 OWSP에서 선정한 10대 어플리케이션 보안 위험으로 SQL 인젝션 취약점이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7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취약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프라이오리티 중에 그 제일 첫 번째 탑 10 중에서 10개 중에서 제일 상위에 포지션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 공격에는 반드시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에서 공격자가 가짜 액세스 포인트를 구축하고 강한 신호를 보내서 사용자가 가짜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함으로써 사용자를 중간에 가로채는 공격을 무엇이라 하는가?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에빌 트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로데이는 아니죠. 제로데이는 그 취약성 패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로 이렇게 그 공격되는 기법을 우리가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디도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이고 디도스가 앞에 디스트리뷰트가 들어가니까 분산 서비스 공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DR도스는 그 리플렉션, 그 서비스 반사 공격이라고 해서 중간 지점에 이렇게 타겟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격의 중간 그 매개체가 되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공격돼 있는 빅팀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거부 공격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어 보시고 정답을 3번이 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알게 되면 3번을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9번. HTT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보면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HTTP 공격에 대해서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상태 코드 404는 클라이언트의 풋 요청이 성공적인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성공적인 것은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TP 상태 코드 값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까지에 대한 상태 코드 값을 반드시 숙지하고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기사 시험에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단골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태 코드 404 에러 나는 거죠. find, file나 found 뭐 이런 식으로 404 에러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HTTP 1.0 프로토콜의 RFC 1945 1.1은 RFC 2616에 포함이 됐다. 예, 참고적으로 HTTP 1.0과 1.1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HTTP 1.0일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으면 처음에 리퀘스트 요청을 해서 텍스트를 요청을 하고요. 서버가 그러면 텍스트를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다시 이미지를 요청하게 되면 서버가 이미지를 보내는, 그래서 트랜잭션이 좀 많이 일어난 어떤 그런 버전이 1.0 버전이라면 1.1 버전은 한 번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요청하고 한 번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그 1.1 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 HTTPS는 SSL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된다. 예, 맞죠? 4번 리퀘스트는 웹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전송할 때 보내는 패킷으로 get과 post와 같은 메소드를 사용한다.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et과 post, 네,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get은 그 브라우저 URL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그 내가 보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요. 포스트는 그런 것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HTTP 헤더에다가 실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줄여서 CSS라고 부르지만 웹 레이아웃과 스타일 정의할 때 사용되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예, 동일하죠. 예, 그래서 혼동이 돼서 일반적으로 X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수행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의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존재하는 서버에 코드를 작성해서 저장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임의의 사용자나 특정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을 공격합니다. 예, 그래서 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를 보겠습니다. 해당 웹 서비스 사용자가 공격자가 작성해 놓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코드에 접근을 하고, 물론 사용자는 자신이 공격자가 작성해 놓은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코드에 접근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어떤 게시판에 글을 읽는 과정에서 공격자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코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나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가라고 이제 볼 텐데, 다를 보겠습니다. 웹서버는 사용자가 접근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코드가 포함된 게시판에 글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예. 이건 그 사용자 사이드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된 결과가 공격자에게 전달되고 공격자는 공격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보통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웹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중에 하나로 OWASP 탑 10에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비중이 높았던 그런 공격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정보 보안 기사에 나오는 범위 내용과 그 다음에 구급 시험, 국가직 구급 정보 보안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그 출제 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시는 그 요 해당 과목과 겹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실수로 뭐 한두 문제 아니면 뭐 그냥 대부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제외하고 대부분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기사,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격증 시험 준비도 있겠지만 이렇게 혹시나 공무원 시험에 준비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무원 시험 중에서 이런 시스템 보안 관련돼 있는 공부를 하시는 분은 정보 보안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공부의 양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포괄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만약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전문성을 입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한 것으로 좋은 그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자격증 시험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뭐 이런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를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조금 잘라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가 공무원직 9급 정보보안 정보 시스템 보안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